400년 전 이 한반도를 덮쳤던 거대한 전쟁의 그림자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설마 하는 아니란 생각들이 어떻게 끔찍한 비극으로 현실화되었고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까요? 평화로운 시대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과거의 가장 큰 재앙은 어쩌면 현재의 안보와 미래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지혜를 찾아 함께 떠나는 역사 여정에 동참해 보시겠어요? 16세기 말 조선은 오랜 평화 속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고요한 농촌에서 땀 흘려 일하며 소박한 행복을 누렸고 궁궐에는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죠. 왕실과 사대부들은 학문과 예술에 몰두하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는 듯 보였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던 조선의 모습은 어쩌면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알아채지 못하는 안일함의 상징이었을까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도 미묘한 불안감의 그림자는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 일본 열도에서는 격렬한 통일의 피바람이 불고 있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이 분열된 전국시대를 끝내고 마침내 일본을 하나로 묶어냈습니다. 그는 이제 칼날을 한반도로 돌려 대륙 침략이라는 거대한 야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무라이들은 새로운 전장을 갈망하며 칼을 갈았고 그들의 눈빛은 이미 조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국제 정세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지만 조선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통신사를 일본에 파견하여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서인과 동인이라는 당파 간의 극심한 갈등은 객관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죠. 한쪽에서는 일본의 침략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이를 과장된 주장으로 치부하며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먹구름이 서서히 몰려오는데도 저 멀리 하늘만 바라보며 설마 비가 오겠어? 하고 안심하는 농부의 모습과 같았을까요? 부산 앞바다에는 간혹 위협적인 일본 선박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단순한 해적선이나 교역선으로 여겨졌을 뿐 거대한 침략의 전조로 받아들이는 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랜 평화는 조선의 국방력을 무디게 만들었고 백성들의 경각심 또한 저 멀리 사라지게 했습니다. 병사들은 훈련에 소홀했고 굳건해야 할 성벽은 허물어져 갔죠. 고요한 밤이 깊어갈수록 불길한 예감은 더욱 짙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설마 했던 악몽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1592년 4월 13일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수많은 일본 함선이 부산 앞바다를 뒤덮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온 왜군은 부산 진성을 시작으로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들의 침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치 잘 훈련된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가는 듯했죠. 조선군은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해보지 못하고 무력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침략 앞에서 병사들은 우왕좌왕했고 지휘체계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부산 진성과 동래성이 함락되었고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멈출 줄 몰랐고 한양을 향해 거침없이 진격했습니다. 왕실은 백성을 뒤로 한 채 피난길에 올랐고 선조 임금은 몽진이라는 비통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궁궐은 텅 비었고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불타는 마을과 폐허가 된 도시, 질서 없이 도망치는 사람들의 아비규환은 그야말로 지옥의 풍경이었습니다. 전쟁의 거대한 그림자는 한반도 전체를 삼키기 시작했고 조선은 예측 불가능한 재앙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듯 보입니다. 이 충격과 절망감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하지만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조선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작은 불씨들이 하나둘씩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그 불씨는 바로 바다에서부터 솟아올랐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재앙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등장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일본군이 육로를 통해 빠르게 북상하는 동안 그들의 방대한 보급로는 바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이순신 장군은 이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거북선이라는 혁신적인 철갑선을 앞세워 일본 수군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옥포 해전에서의 통쾌한 첫 승리를 시작으로 사천과 당포, 그리고 역사적인 한산도 대첩에 이르기까지 연전연승을 거두며 한반도 남해의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특히 한산도 대첩에서는 하깃진이라는 기발한 전술을 펼쳐 일본 수군을 괴멸시키며 그들의 해상 보급선을 뿌리째 끊어버렸죠. 이 승리는 단순한 해전의 승리를 넘어섰습니다. 파죽지세로 밀려오던 일본군의 기세를 꺾고 전쟁의 공포에 질려있던 조선 백성들에게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뜨거운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었습니다. 바다에서 길을 잃은 일본군은 더 이상 육지에서 마음껏 활개칠 수 없게 되었고 전황은 서서히 조선의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육지에서도 놀라운 저항의 물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관군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며 평범한 백성들은 스스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이름 없는 농민부터 유학자, 그리고 스님들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낫과 죽창, 활과 총을 들고 의병을 조직했습니다. 붉은 옷을 입고 종횡무진 활약했던 곽재우 장군의 의병들은 게릴라 전술로 일본군을 교란했고 사명대사와 서산대사의 승병들은 승병 특유의 강한 단결력으로 일본군을 상대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조원과 고경명 같은 유학자들도 붓 대신 칼을 들고 의병을 이끌며 목숨을 바쳐 싸웠습니다. 이들은 지역 지리에 밝았고 백성들의 굳건한 지지를 받으며 일본군에게 예측 불가능한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불규칙적이지만 끊임없는 의병들의 공격은 일본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고 그들의 진격 속도를 늦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조선의 위급한 상황은 국경을 넘어 명나라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명나라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조선을 도울 필요성을 느꼈고 결국 대규모 원군을 파병하기에 이릅니다. 이로써 전장은 국제전의 양상으로 확대되었죠. 명군의 참전은 일본군에게 또 다른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했습니다. 평양성 탈환 전투 등에서 명군과 조선군은 연합하여 일본군을 대규모로 몰아냈고 한때 일본군의 수중에 넘어갔던 많은 지역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군의 참전이 모든 것을 해결해준 마법 같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명군 역시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했고 장기적인 전쟁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 또한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해안 일대에 견고한 외성을 쌓고 장기전을 준비하며 굳건히 버텼습니다. 결국 전선은 한동안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치열한 전투는 계속되었지만 어느 한쪽도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싸움이 이어진 것이죠. 전쟁의 양상이 바뀌면서 희망의 불꽃은 분명 타올랐지만 백성들의 고통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끊임없는 약탈과 사륙, 굶주림과 질병은 이 땅을 더욱 깊게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한 투지는 빛났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이 길고 지루한 전쟁의 그림자는 과연 언제쯤 거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상처는 또 얼마나 깊게 남을까요? 이처럼 전선이 한동안 교착 상태에 빠지며 백성들의 고통이 끝없이 이어지던 그때 절망의 그림자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바다에서부터 타올랐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의 활약으로 전세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거북선이라는 기발하고 혁신적인 철갑선을 앞세워 예군 수군을 연이어 격파하는 기적 같은 승전보를 전해왔습니다. 명량의 좁은 해협에서 단 12척의 배로 수백 척의 외선을 무찌른 일이나 한산도 앞바다에서 하깃진 전술로 적선을 포위 섬멸했던 대승은 단순히 군사적인 성공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등대가 빛을 발하듯 절망에 빠져 고통받던 조선 백성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강렬한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었죠. 해상에서의 승리는 예군의 육상 보급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침략의 기세를 꺾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더 이상 왜군은 바다를 통해 병력과 물자를 자유롭게 수송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오던 그들의 발목을 잡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바다는 이제 적들의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 지켜낼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죠. 육지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관군이 무너지고 왕이 몽진하는 혼란 속에서 이름 없는 백성들이 스스로 떨쳐 일어섰습니다. 낫과 죽창을 든 농부들, 붓 대신 칼을 잡은 선비들, 심지어 산사의 승려들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위병을 조직하여 왜군에 맞섰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똘똘 뭉쳐 익숙한 지형을 활용한 게릴라 전술로 예군을 교란하고 보급선을 끊었습니다. 비록 정규군처럼 훈련받지 못하고 변변한 무기도 없었지만 이들의 불굴의 의지와 용기는 왜군에게 큰 위협이 되었고 곳곳에서 크고 작은 승리를 거두며 조선의 저항 의지를 다시금 불태웠습니다. 이들의 활약은 단순한 전투의 승리를 넘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무너졌던 전선 곳곳에서 희망의 불씨가 되살아났던 것이죠. 여기에 명나라 군대까지 압록강을 건너 참전하면서 전세는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온 명군은 왜군을 북쪽에서부터 밀어내기 시작했고 이는 한때 파죽지세였던 왜군의 진격을 완전히 멈춰 세우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외부 세력의 참전은 또 다른 숙제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전쟁은 이제 조선과 일본만의 싸움이 아닌 동아시아 전체의 국제전으로 확대되었고 그로 인해 조선 땅은 더욱 깊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해상에서는 이순신 장군의 승리가 육지에서는 의병과 명군의 헌신적인 활약이 이어지며 한때 절망적이었던 전세는 분명 희망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전쟁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군들은 남해안 일대에 견고한 외성들을 쌓아 올리고 장기전에 대비하며 굳건히 버텼습니다. 전선은 고착화되었고 끝없이 이어지는 지루한 공방전은 백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농경지는 황폐해져 식량은 바닥났고 마을은 잿더미가 되어 거주할 곳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굶주림과 질병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적이 되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무자비하게 앗아갔습니다. 전쟁은 이제 승패를 가리기 위한 싸움이라기보다는 그저 서로를 지치게 만드는 소모전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죽어나갔고 살아남은 이들은 몸과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찬란했던 조선의 문화유산들은 약탈당하거나 불타 사라졌고 귀중한 기술과 인재들마저 일본으로 끌려가는 비극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 길고 잔혹한 전쟁이 남긴 상흔은 과연 얼마나 깊고 오래 갈까요? 그리고 이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서는 데에는 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까요?